어. 잠시만요. 칭찬하는데. 저도 말하는. 그래도 원장쌤한테 말하면 다 원장쌤이 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죠. 어. 그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 원장쌤한테 얘기해도 나중에 내가 물어보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 점수를. 왜냐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한 명 한 명 콕콕 집어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근데 나 그거만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프린트 나오는 김에 얘기를 하자면 혹시 이번에 모의고사 풀면서 좀 다르다는 느낌 받았어요? 평소 치던 거랑 좀 달랐지? 그거 못 느낀 사람이 있긴 하더라. 진짜 무신경한 사람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페이지 문구 나고요. 맞아. 그래서 그 다른 거 못 느낀 사람은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내가 평소에 실전 트레이닝 많이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모의사 문제 많이 안 풀어본 사람이에요. 반성해야 됩니다. 맞죠? 그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은 문제 구성이 달라졌어요. 구성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한 주 빨리 수업을 하게 되면서 쌤이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 실제 수능 칠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치?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이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덜 바뀐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평가원에 그 수능 예시 문항 나와 있다고. 맞죠? 수능 예시 문항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친 것보다 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만 바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치게 될 시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화법 지문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문법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능 예시 문항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분명히 화법 지문이야. 막 서로 대화하고 있어, 토론하고 있어, 또는 면접하거나 인터뷰하고 있어. 그 대화 나오는데 그 대화에 박스 쳐놓고 나중에 물어봐요. 이 철수가 영희한테 미래 시제 선호말 의미를 사용해서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화법이랑 문법이랑 엮어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문학 지문 중에서 나도 사실 문제 다 안 읽어보긴 했는데 그 비문학 지문 중에서 뒤에 문제로 나왔던 게 그 비문학 지문인데 뒤에 무슨 갑자기 스프링 노트 모양 나와가지고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학생이 뭐 했던 뭐 반응이나 적절한 거 이렇게 찾아가요. 그런 거 장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비문학 지문이랑 장문 지문이 연결돼가지고 또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수능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시 푸는데 혹시 보기 없지 않던가요? 맞죠? 여러분 치는 시험에는 현대시에 보기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왜 우리 그 올해 고3 9월 문제 풀어보면서 개성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현대시가 가나 다 지문으로 해서 가 지문에는 뭐가 나왔어요? 표현법에 대한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표현법이 활용되어 있는 시 나와 있고 그 시에서 그 표현이 활용되어 있는 의미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표현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가 따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치게 될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다음부터 치게 되는 모의고사는 계속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치게 될 모의고사는 1학년 끝났어요. 마지막이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4번 침이 나왔죠.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칠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한 6번 정도 칠 거야. 사설까지 더해지면 더 칠 수도 있어요. 사설은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고정적으로 치는 건 3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9월, 10월, 그 다음 수능입니다. 이게 사실 몇 번 안 남았어요. 대략 10번 조금 넘게 남았나? 그래서 그거 더 치고 나면 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치게 되는 그 모의고사들의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야 돼요. 나 끝났어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 시간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 다니는 시험부터 끝났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 끝난 여러분들은 그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아직 프린트가 됐나? 아직 안 됐죠? 아, 추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혹시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뭐 진도 어떻게 나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거 있나요? 쌤?
수행평가만 하고 있어? 춘향전. 춘향전. 조금 했어? 그냥 춘향전 시를 들어간 게 아니고 춘향전 시를 하기 전에 무슨 국악 아 한소리부터 들어갔어요? 한소리 특징이 아. 한소리. 오케이 개념적으로 그럼 그거 학습지나 이런 거 나눠줬을 것 같은데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춘향전 잘 배워놓으세요. 춘향전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춘향전은 진짜 고이고 고였어요 여러분들.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춘향전을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고이고 고여가지고 문제 낼 것도 너무 많고요. 하여튼 그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필기도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면 그 진도를 선생님이 여러분이 나눠서 하시나요? 한 분이서 나가시나요? 몇 명이서 나가서 하시나요? 세 분이요? 그러면 세 분이면 한 분, 뭐, 그 세 분 다 그러면 교과서 진도로 나가요? 아니면 한 분은 구교재로 나가요? 구교재 그냥 숙제로만? 네. 학교에서 풀이 안 해줘? 네. 그럼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작품 선생님 설명해줘요? 그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주죠? 그냥 숙제로 했던 그 구교재 내용들 그거 다 그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글 맞춤법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중간고사 치면서 중세국어 시험 쳤는데 솔직히 어려웠다 손 할만했어요? 오케이. 다른 학교 그래도 쉽게 나온 학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그 기출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쉽게 나오기는 했어. 쉽게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중세국어나 그다음에 2학기 때 하는 한글 맞춤법이 전통적으로 조금 다른 학교보다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내 기억에 재작년인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 맞춤법이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개념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 그냥 맞춤법이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거기에 추가적인 거 몇 개 좀 더 해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크게 고등학교 1학년 단원에서 좀 보는 게요. 첫 번째는 된소리의 표기입니다. 된소리의 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언의 활용이에요.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이제 표기고요. 크게 이제 요 한 4-5개 단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존 명사랑 보조사 이렇게 크게 5개고 이건 공통적으로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뭔가를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도대체 한글 맞춤법은 어떤 원리로 어떤 개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나면 추가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 번 더 할 때는 이제 학교 진도가 딱 나와서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있구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자, 그래서 190페이지 한번 봅시다. 190페이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언제 제일 처음 할게요? 초등학교 때?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를 처음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 처음 하긴 하고요. 이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언제 배우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한글 맞춤법의 1장 1항을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대. 맞아요. 뜻을 밝혀 맞습니다. 그 교과서에 따라서 그렇게 적혀있는 학교도 있고 안 적혀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뜻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이제 딱 그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항이 바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인데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데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싹 다 적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똑같은 단어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해주기로 했어? 어법에 맞도록 원래 형태를 밝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두 개를 끊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발음대로 적으면 발음 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 똑같이 하늘이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얘는요 소리와 표기가 똑같습니다. 소리와 표기가 똑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나는 꽃만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얘는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꽃만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표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해? 얘랑 이렇게 표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어법에 맞도록 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적어주자면 어법에 맞도록 함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와 같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요 나중에 선지 이거 가지고 장난합니다 여러분들. 말 바꿔가지고. 그래서 오늘 계속 물어볼 거야.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인지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기인지. 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도 추가적으로 형태를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맞춤법 조항이 되게 복잡하게 문장이 쓰여 있는 게 어떤 조항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적혀 있고요 어떤 조항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이 우리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조항에는 저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꽃만을 이렇게 적는 건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기이면서 동시에 형태를 밝혀 적은 표기이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 표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어법대로 적는 것을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표의주의. 그래서 의미. 자, 이게 어법대로 적는 방법이 현행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잠깐만요 자습서를 들고 왔나요? 두 개요? 아, 다행이다. 자, 그래서 표음주의, 표의주의 우리는 지금 두 개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현행원리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어법대로 적혀 있느냐 안 적혀 있느냐까지 가서 판단해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춤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이미 적혀 있어. 그러면 뭐야? 어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장 2항입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어가 무슨 뜻인데요? 단어 적으세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종류를 나누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것을 품사라고 해요. 품사가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뭐 관형사 부사 사자로 끝나는 겁니다. 맞죠? 자, 잘 보세요. 단어의 뜻은요.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무슨 모순이 생길까요? 자립하여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데? 뭐예요? 그렇죠. 조사죠. 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끊고요. 여기에 조금 더 서술적으로 좀 적어보면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서술형으로 나온 적 있어요. 자, 봐봐. 단어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해요. 근데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 꽃이 예쁘다 라고 하면 적어내요 이거는. 자, 꽃이 예쁘다라고 할 때 이 이를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 격조사라고 합니다. 맞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격조사야. 맞지? 자, 그런데 이 꽃과 이는요, 이가 꽃이랑 꼭 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랑 따로 떨어져도 돼. 예를 들어서 다른 애랑 책이 두껍다. 금방 헤어지고요. 다른 애 만나도 됩니다. 그래도 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조사는 단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각 단어를 띄었음을 원칙으로 할 때 띄어쓰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 조사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서로 다른 종류다. 뭐 해야 될까요? 띄웠어야 합니다. 품사가 다르다. 띄웠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부터는 본문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192페이지에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언뜻 생각해보세요. 색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아니면 어법에 맞게 적었습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자, 얘는 발음교 안에 넣으면 똑같습니다. 맞다.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어법에 맞게 적었어요? 그렇죠. 겹받침 조심하세요.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아닙니다. 어법에 맞게 적은 겁니다. 왜 그런데?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뭐니까? 그렇지. 맞다가 되니까. 이해되죠? 하나 무조건 탈락해야 되잖아. 맞지? 우리는 한 번에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겹받침으로 쓰이는 전부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93페이지에 요거 봅시다. 3번. 하다가 잘 안 보이는가?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자, 여기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었답니다. 부사가 된대요. 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단어, 어떤 글자가 붙어서 어떤 품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럼 얘가 원래 붙기 전에 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자, 부사가 아닌 애가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답니다. 이 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적어주세요.
자, 이 전미사는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품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은 누구만 하느냐? 전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이번에 중세국어 하면서 여러분들 했을 텐데 명사형 어미가 있었고 명사 파생 전미사가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로 뭘 쓴다고 배웠었어요? 쓴다고 배웠잖아. 맞죠? 명사 파생 전미사로 뭘 쓴다고 했어요? 씁니다. 맞죠? 아래아 붙은 음이랑 그 다음에 붙은 음을 써요. 그럼 걔네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데?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전미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써서 필기할 공간이 많이 없다. 여기 잠깐만 좀 필기를 해보자면,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3번 조항이랑 딱히 상관없습니다. 일단 전미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면, 자, 내가 문장을 하나 적어볼게요.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달리기, 이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뭘까? 명사죠. 왜 그런데? 이 달리기는요, 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달리기라는 운동 종목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명사로 쓰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랬답니다. 요거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뭘까? 명사? 동사? 명사인 이유와 동사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달리기를 바랬다라고 했으니까 목적으로 쓰이니까 명사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동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달리는 행동. 누가 달리는데? 그렇지. 행동을 하는 주체가 드러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살아있을까요? 서술성이 살아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합니까?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 왔어요? 명사절을 안 왔습니다. 명사절을 안 왔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절은요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로 왜? 서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에서 어떤 단어가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할까요? 그렇죠.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학생도 있고 뭐 아직 안 들어본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어떨 때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어랑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어랑 보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주어랑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서술어는 반드시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얘가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이게 누가 달리는지가 뭐가 중요해? 맞죠? 얘는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얘는 뭘 필요로 해? 누가 달리는지가 필요해요. 내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의 서술어는 딱 세 가지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중학생 때 배운 겁니다. 우리말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하다. 두 번째, 어찌하다. 세 번째, 무엇이다. 기억납니까? 어떠하다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상태나 성질. 두 번째, 어찌하다가 뭐야? 움직임, 동사입니다. 무엇이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예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반드시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거죠. 품사 뭐예요? 동사입니다. 결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무슨 기는 무엇의 역할을 한다? 어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용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에는 뭐가 다 반드시 있어요? 어간과 어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기는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르죠. 전성이 무슨 뜻이야? 성질을 전환시킨다 라고 해서 전성어미.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라고 할 때 이 달리기 종목은요 주어가 필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얘 원래 원형으로 따지면 달리다야. 달리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미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아까 얘기해서 우리만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전미사밖에 없어요. 맞죠? 달리다가 달리기가 됐어요. 명사가 돼버렸네. 그러면 반드시 이 기는 무엇일 수밖에 없어? 명사형. 우리 명사형 접사랑 전미사라고도 얘기하고요.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얘기하죠. 품사를 바꿔줘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자, 냉장고에 얼음이 있어. 얼음. 이 음은 어미예요, 접사예요? 어미야, 접사야? 접사죠. 전미사입니다. 이해되죠? 왜? 냉장고에 있는 얼음이 주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얘는 하나의 명사로 쓰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전미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죠? 자, 일단은 요 전미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보세요. 쭉.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만약에 여기 이 빈칸에 있는 애가 명사나 다른 애가 이 히가 붙어서 부사가 돼버렸어. 반드시 뭐예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이 히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도 전미사예요. 똑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사형 전미사라고 하는 거야. 이 이가요 부사형 전미사도 있고 명사형 전미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미로 구분해야 돼요. 나중에는. 하여튼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부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히가 붙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합니다. 자 볼게요. 깨끗하다. 뒤에 이가 붙었어요. 발음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 깨끗이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데? 이히가 붙는 접사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이히라는 접사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오뚝하다. 이가 붙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다 안 적다? 안 적습니다. 오뚝이 하면 안 되고 오뚝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또는 히가 붙었기 때문에. 알겠죠? 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이, 반드시라고 할 때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가 뭐가 해당하느냐? 여기 반드시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칠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어떤 단어들이 쭉 있어. 쭉 있는데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거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나 히가 붙었는데 부사가 아니라 명사가 됐어. 걔 찾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 얘의 품사가 무엇인지까지 다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낚시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실제 학교 시험은. 자, 다음 기억. 어렴풋하다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아, 나 그 기억이 너무 어렴풋해 라는 말 씁니다. 맞죠? 어렴풋하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뒤에 이를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렴풋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끊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뭐 있습니까? 더욱 이라고 하는 원래 부사가 있어. 거기에 플러스
이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가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디귿에 해당합니다. 부사 플러스 이잖아.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 가기 전에 여기 반드시 밑에다가 밑에 좀 더 적읍시다. 뭐가 있냐면요. 어근에 어간에 어간이니까 품사가 뭐야? 용언이겠다, 그치? 어간에 이 또는 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예시 먹이 얼음 얘는 먹다의 먹 어간이야. 얼음은 얼다의 얼 어근 어간이야. 맞죠? 어간과 어근 구분할 수 있죠. 어간은 용언에만 있습니다. 맞죠? 용언에 어간과 음이 있죠. 자, 그래서 어간 뒤에 지금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이 먹이는 이제 그 먹으라고 주는 먹이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럴 때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조항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에 원형을 밝혀줬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나 음 이외의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이외의 전미사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웃다의 웃이 있어요. 맞지? 야, 우스갯소리 하지 마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씁니까? 웃 플러스 으게야. 어떻게 씁니까? 우스개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는 우스개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얼음은 밝혀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나 음에 해당하면 뭐야?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이나 음 이외의 전미사는 뭐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럼 이나 음은 뭐가 특별하길래 얘만 밝혀줄까요? 우리가 얘를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나, 이외의 전미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특정한 어근에만 붙는 전미사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널리 쓰지 않는 전미사 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자, 볼게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 원형을 밝혀주는 이유는요. 얘네는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쓰이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딱 밝혀주면서 이게 전미사예요 라고 밝혀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나 이외의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어근에만 붙습니다. 으개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개의 어근에만 붙어요. 다 붙지 않아요. 맞죠? 널리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붙여서 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요? 자, 잘 보세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이게 조항이 이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어간 말고 명사에 이나 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라고 하는 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간 조항 따로 있고요. 명사 조항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얘가 뭐야? 부사 조항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조항 번호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명사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 um을 붙여볼 거야. 얘 어떻게 되는데? 지붕. 지붕은 형태소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지붕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고요. 집이라는 어근에 um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먹이, 얼음 사이에 지붕 들어가 있어. 맞아, 틀려? 왜 틀렸는데? 얘 어간 아니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맞춤법 조항은요, 시험에 보기로 다 나와요. 맞지? 자, 그래서 부사항, 어간항, 명사항 다 나올 거야. 다 나오고는 여기에 기역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단어 먹이, 얼음, 지붕 이러면 틀린 거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얘가 어간에 해당하는지, 명사에 해당하는지, 부사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다음 쭉 부사 조항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하면 되겠다. 자,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에 부사도 해볼게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어간, 명사, 그 다음에 부사 조항 다 있다고 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부사에 어간 높다가 있습니다. 높. 그런데 여기에 이를 붙여볼 거야. 예를 들어서 적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문장을 하나 적어볼 건데 내가 높이를 쟀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 여기 해당합니까? 안 해요. 왜 해당 안 하는데? 얘는 뭔데? 명사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쪽 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에 조항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 비행기를 높이 날렸다 라고 하면 뭐가 돼?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는 부사형 전미사고요. 여기에 있는 이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높다는요, 높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부사가 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높이 날렸다 라고 하면 부사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얘는 부사는요, 좀만 더 적으면 이 또는 히가 널리 쓰이는 전미사입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이와 히가 널리 쓰이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히가 붙은 것만 뭐 해주느냐?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히 이외의 것들은 뭐 할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는 이 음이고요, 부사는 이 히입니다. 이 교과서에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다음 된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내가 그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의문의 변동이 아직도 헷갈린다, 마음이 좀 찔린다 라고 하면 이게 볼 때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된소리 대기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받침소리. 그렇지,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 예사소리입니다. 맞죠? 받침소리,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 얘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된소리 대기 1번 규칙에 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개만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요.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받침소리, 기역, 디귿, 비읍. 이게 이제 음절 끝소리다. 그쵸?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는 예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어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밑줄 꺼주세요. 네모 표시해주자. 잘 안 보이니까.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표기에 반영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소리 나는 대로입니다. 왜? 된 소리라며. 소리를 표기하게 반영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그럼 여기서 뚜렷한 까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쭉 일반적인, 적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문법 원칙, 규칙입니다. 자, 된소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법 규칙은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에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1학기 때 몰랐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된소리와 관련된 문법 규칙 첫 번째 뭐예요? 된소리 대기죠. 경음화. 두 번째는 뭘까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이거는 겨울비. 얘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겨울비라고 합니다. 맞죠? 자, 얘가 된소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된소리 대기 규칙 4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받침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세 번째, 한자어, 리을 뒤에서. 네 번째, 관형 사용어민, 리을 뒤에서. 그럼 리을 받침이니까 뭐야? 한자어랑 그 다음에 관형 사용어민 둘 중에 하나야? 겨울이 혹시 한자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겨울은 순우리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겨울 뒤에 삐가 되는 이유는 뭔데요? 얘는 합성어라서 그렇습니다. 겨울과 비가 합쳐졌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자,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여기 사이시옷이 붙을 자리가 없어. 앞에 봐. 자, 사이시옷이 붙을 자리가 없어서요. 시옷은 붙지 않는데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역시 일반적인 우리 문법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된소리 대기 규칙,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 자, 요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고 부릅니다.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라는 거야. 얘네 둘은 근거야. 근데 여기에 해당 안 하는데 된소리 발음이 나. 전부 뭐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에 해당하지 않는 된소리 발음은 전부 어떻게 할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된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 발음을 여기에 지금 되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된소리 조항 2개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습서로 보면 좀 잘 보일 텐데 이거 프린트로 보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색깔이 다르지 않아가지고. 요거 근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를 유형으로 나누면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앞글자와 뒷글자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하는 건 앞글자에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받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볼게요. 오케이. 앞글자, 뒷글자 받침 없어요. 받침 없는데 다음 글자에 된소리는 일어날 수 없거든. 왜 그러냐면 된소리 조항 4개 다 전부 뭐야? 앞말에 받침이 있어서 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없어요. 어야, 애야 2개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죠. 맞죠?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어깨, 오빠. 소쩍새는요, 지금 여기 받침 없잖아. 소쩍 이런 거 맞죠? 왜 된소리로 발음하는지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된소리는 전부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된소리는 어떻게 하는데?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깍두기. 얘는 발음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깍두기가 됩니다. 맞죠? 깍두기가 되는데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안 적어? 안 적어. 왜? 어차피 여기 기억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설명 가능해요.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 가능한 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 발음이 됩니다.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 발음은 어떻게?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된소리로 적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받침은 있어.
근데 그 받침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니을, 리을, 미음, 이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네 4개가 왜 한 세트로 묶여 있을까요?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 몇 개야? 7개. 가느나라 물방. 7개에서 뭐만 빠졌어? 기역, 디귿, 비읍만 빠진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일어난다며. 그러면 얘네 뒤에서 된 소리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2, 3, 4번을 제외하고 나면. 맞죠? 2, 3, 4번은 다 조건이 있잖아. 2번은 어간이었고, 세 번째는 한자어였고, 네 번째는 관용사용어이었고, 걔네 다 빼고 니을,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된 소리 나면 안 돼. 맞죠? 그런데 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산뜻하다, 잔뜩, 살짝 이런 애들.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얘 단소리 내는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이러한 된 소리들.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 또 다른 말로 기역, 디귿, 비읍, 음절 끝소리 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된소리 표기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두 번째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알겠죠? 걔네만 된소리로 적어줘요. 쌍자음으로 적어줍니다. 다만 자, 우리말은 사실은 규칙보다 예외를 배우는 게 더 많죠. 자,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여기서 끊을게요. 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칙은 이거야. 원칙대로 하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 생각.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 보경, 뭘로 적어야 돼요? 머릿속 꼬이면 안 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 원칙에 따르면 뭐로 적어야 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얘네 두 개에 해당 안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요. 맞지?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뭐 있어? 아까 얘기했네. 깍두기. 된소리로 적어? 예사소리로 적어? 예사소리로 적죠. 이해되죠?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예사소리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러나 여기 밑줄 좀 보세요.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이게 이중부정이야 여러분들. 조항이, 문장이 더럽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데? 예사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잖아. 예사소리로 적는 경우가 뭐냐면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인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닐 때만 예사소리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뭔데? 쓱싹 쓱싹 똑딱똑딱 이런 거. 이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입니다. 얘는 다른 소리 다 똑같고 뭐만 달라져요? 모음 하나만 달라져요. 맞죠? 그래서 비슷한 소리가 겹쳐서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쓱 하고 삭으로 적어도 발음할 때 어떻게 되겠어? 쓱싹이 되겠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해야 된단 말이야.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쓱싹쓱싹, 똑딱, 그 다음에 뭐 뚝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 예사소리로 적어야 되는 환경이지만 된소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뚜렷한 까닭 없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글 맞춤법을, 이 조항을 쓴 작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 단어가 왜 이게 발음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어법에 맞게 적습니다. 문법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쓰고 발음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도대체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맞춤법 조항을 더럽게 만들어 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어법에 맞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 문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또는 근거가 없다. 전부 뭐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일반적 문법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보통 어법에 맞게 쓰고요.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소리의 표기입니다. 된소리의 표기. 알겠죠? 자, 다음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음법칙입니다. 두음법칙. 옆에 설명 좀 작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 두음법칙은 같이 볼 건데요. 두음법칙 할 때 두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어의 첫머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어 했으니까 두음법칙이 대략적으로 뭔지 알잖아. 맞죠? 니르다, 이르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두음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두음법칙,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한 상태로도 쓰고 적용을 안 한 상태로도 쓰는 글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전부 뭐냐면 한자어입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 한자어의 경우에는요,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글자의 맨 앞으로 오면은 일부 의문이 교체되거나 또는 탈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얘네 두 개는 지금 리을이 뭐로 바뀌는 거야? 니은으로 바뀌는 거니까 리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형태로 바뀌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있어요. 뭐가 있는데 하나 더는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 아무 소리도 없는 걸로 바뀌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네의 예시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내라고 했다 라고 할 때 이자, 이자. 근데 얘가 뒷글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되죠. 맞죠? 자, 다음 밑에는요, 여기가 지상낙원이야. 낙원. 근데 낙은 원래 즐거울 낙자거든. 맞지? 그래서 쾌락하면 락이 되죠. 여기 뭐 있어? 여성. 첫 글자로 하면 여. 근데 부녀자 이러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 두음법칙이 적용된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일까요?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일까요? 그죠? 소리 나는. 그렇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요거 빨리 떠올리면 사고력이 좀 좋은 편이죠. 자, 얘는 원래 소리가 뭔데? 여야. 맞지? 원래 형태소는 얘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적었으니까 뭐야? 어법에 맞게 적지 않은 것이죠. 어법에 맞게 적지 않은 것은 전부 뭐에 해당한다? 소리 나는 대로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입니다. 알겠죠? 두음법칙은 그래서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힌 표기야. 왜? 어법의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다만 멸률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열률로 바뀝니다. 자, 원래 두음 법칙은 어디에만 적용돼야 돼요? 단어의 첫머리에만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이 멸률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초성이 있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열률로 적습니다. 표기할 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열 이러면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모음으로 끝난 음절 뒤에서 멸이 열이 된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백분율. 니은 받침 뒤에서 률이 율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받침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데? 확률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멸률, 열률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두음 법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멸률은 두음 법칙, 요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두음 법칙 얘네 세 개 있잖아. 얘네 세 개가 조항 번호가 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시험 문제에서 이 두음 법칙과 관련된 조항이 이렇게 딱 그 캡처가 돼가지고 올라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요. 리을이 이음으로 바뀐 거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리을이 이음으로 바뀐 거에 해당해요. 니은이 탈락한 현상입니다. 얘네 세 개가 조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항 잘 읽어야 돼요. 알겠지? 이런 거로 되게 사소한 거 낚시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끝났고 다시 사이 쉬어. 오케이, 몇 시간 합시다.